안녕하세요. 독서를 가르치는 서미선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단원 8강 의견 양극화와 생산적 논쟁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일단 제목이 좀 어려운데 의견 양극화는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지는 극과 극 양쪽으로 가는 중간이 없구나 어느 쪽이야? 의견 양극화와 생산적 논쟁. 생산적 논쟁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득이 되는 그것이 바탕이 되어 새롭게 생겨나는 논쟁을 하려면 생산적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나의 그 장면으로 선생님이 생각하고 그림을 갖고 왔는데 여기 토론하는 모습이 나오죠. 바람직한 토론 문화가 정착하려면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 의견 양극화가 되지 않으려면, 생산적인 논쟁을 하려면. 이 단어는 올해 처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독서 수업이나 이렇게 국어 수업을 하면서 우리 정말 토론을 제대로 안 해봤다. 지금 같은 사회에서 댓글 너무 심해. 내가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내 의견만 내놓고 싸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공들여서 모든 별로 주제를 가지고 직접 한번 어설퍼도 토론해보는 토론 실습 을 하자고 이게 설정한 단원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수업 목표는 일단 첫 번째 워크북에 있는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박성희 의견 양극화와 생산적 논쟁. 박성희 그 밑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이 글은 우리 사회 토론 문화에 대한 주장을 담은 글입니다. 논설문이죠. 그리고 박성희라는 분은 여자분이십니다. 이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님, 기자 출신인데 더 열심히 공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해서 우리 사회 토론 문화에 관한 어떤 저서 논문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과서에 있는 글은 작은 논문, 생산적 논쟁이 의견의 양극화를 해소한다. 박성희라고 하는 7쪽짜리 작은 논문을 재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희망하는 학생만 하세요. 워크북 54쪽에 선생님이 수업에 링크한 논문 7쪽짜리 PDF 올려놨는데 그거를 한쪽으로 요약을 해서 다음 시간에 갖고 오면 이 글을 좀 더 깊이 있게 읽는 거지. 선생님이 도장 찍어주고 이 단원을 배울 때 논문을 찾아 읽었다라고 팩트를 써주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먼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생산적 논쟁이 의견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라고 하는 건 그게 노란색 선생님이 맨 처음 시작을 잘못해서 삐뚤삐뚤했는데 나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크게 총 4개의 단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밑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워크북에서는 자잘한 소제목 5개로 재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크북에 있는 2, 3쪽짜리 글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지. 열심히 하려는 여러분들 희망 받습니다. 공부는 너희들이 하는 거니까. 바로 우리는 교과서 워크북 들어갑니다. 오늘의 수업 목표는 꼼꼼하게 정확하게 읽는 거. 일단 이거 우리 뭐였지? 인공생명 나오는 거. 로봇도 인권이 필요한가에 소제목이 있었죠. 여기도 소제목이 있네. 피노키의 모험, 인공생명의 철학 이런 소제목 나왔던 거 기억하죠. 논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소제목을 사용한다는 건 이어질 내용을 예고하는 거 이런 여기에 담겨있는 핵심을 제시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 인간은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는 존재다. 무리지어 사는 인간 사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끼리 부딪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러 사람이 살아가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히는 거, 갈등을 빚는 거, 이거는 필연적인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갈등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 잘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당연히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갈등이 생길 거고 갈등을 잘 해결함으로써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문장 쭉 줄쳐놨죠. 그런데 이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사회가 발전하려면 논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네요. 그렇죠. 우리
논쟁 네모 빨간 네모 해 놓고 첫 번째 문단은 우리 요렇게 정리할까? 그렇죠. 갈등은 나쁜 것만은 아니야. 필연적이야. 여러 사람이 모여 그럴 때 논쟁을 통해서 해결해야지만 사회가 발전된다. 뭐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문단. 그런데 한국인들은 대체로 논쟁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한테 우리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싸우지 말아야지. 뭐 이런 어떤 집단주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고 너 왜 자꾸만 싸울라 그래? 반대 의견을 내면 갈등을 조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품고 겉으로 드러내고 사귀고 드러내지 않아야지만 그릇이 크다. 여기서 그릇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인품이겠지.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한국인들은 대체로 논쟁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글쓴이의 관점이지. 비판적 관점. 그래서 대체로 갈등을 드러내지 않는 게 그릇이 크다. 비유, 사람의 능력. 그러니까 요 두 번째 문단은 한국인은 논쟁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집단주의 왜 이렇게 싸우려고 그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인들에게서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용한 학습의 도구이자 삶의 방식이다. 선생님이 쭉 줄쳐놨죠. 반대 대조의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논쟁을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 논쟁은 학습의 도구이자 삶의 방식이다. 삶의 방식이다. 그만큼 익숙한 거다. 그래서 논쟁을 사용해서 어디 나오나 보자. 고대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와 고르기아스라고 하는 옆에 낱말도 나오죠. 소피스트. 왜 고대 그리스는 말을 잘하는 거, 글 같은 것보다 말을 잘했잖아요. 전부 다 토론하고 아고라에서 모여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와 고르기아스가 격렬한 논쟁을 통해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정체성을 탐색했고, 특히나 소크라테스는 계속 질문하게 하는 거, 나는 그거를 도와주는 산파, 애기 낳는 산파법이라고 불리는 변증법적인 어떤 대화, 질문, 토론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했다. 그리고 서구의 정당들은 격렬한 토론을 통해 훌륭한 정책들을 탄생시켰고 국정 후보자들의 경쟁력을 감별해왔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렇죠. 번을 붙여볼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고 있지. 서구인들한테 논쟁은 학습의 도구이자 삶의 방식이어서 첫 번째, 두 번 소크라테스의 예, 뭐 서구 정당들의 예를 통해서 그렇죠. 이런 논쟁의 결과로 익숙하게 사용했다. 논쟁은 서구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서구에는 논쟁에 익숙했다. 그러니까 지금 1, 2, 3이 논쟁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소제목을 다르게 한번 우리가 적어볼까요? 첫 번째 문단. 갈등은 당연한 거야. 그래야지 사회가 발전해. 그럴 때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논쟁이 필요해. 두 번째. 그런데 한국인들은 대체로 논쟁을 좋아하지 않아. 오해하고 있어. 3번 대조. 그런데 사실 서구인들한테 논쟁은 학습의 도구이자 삶의 방식이야. 이렇게 사용했거든. 이렇게 전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논쟁에 대한 우리 사회, 한국인, 우리 사회의 시각 옆에다가 그렇죠. 논쟁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 논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키워드 논쟁이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 갈등 해소를 위한 만남과 부딪힘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는데 뭘까 봅시다. 그래서 네 번째 문장 논쟁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논쟁이란 무엇인가? 상호 부딪힘이 있는 논쟁이다. 상호 부딪힘? 어떤 부딪힘? 서로 다른 의견이 그렇죠. 맞선다라고 하는 거죠. 부딪힌다는 건 서로 다른 의견이 맞서는 게 좋은 논쟁이다. 그러자면 논점이 팽팽하게 부딪혀야 한다. 논점? 논쟁에서의 어떤 핵심 중점 과제, 핵심 문제 뭐 이런 거겠죠. 논점이 팽팽하게 부딪혀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 갈리는 부분에서 만나 마치 싸움터에서 장수리 겨루듯 뭐뭐 하듯 싸움터에서 장수들이 겨룬다라고 하는 거는 죽기 살기로 딱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자기 논리로 상대와 맞서 싸워야 한다. 저기서 싸움터에서 장수들이 겨루듯이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자기 논리를 가지고 서로 한판 승부. 그러니까 논점끼리 팽팽하게 맞붙어서 말과 논리로 한판 승무. 이거를 싸움터에서 장수들이 겨루듯 좋은 논쟁, 상호 부딪혀야 한다. 좋은 논쟁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번. 그래서
우리가 제목에 생산적 논쟁이라고 있었죠. 드디어 생산적이란 말 나오네. 그래서 좋은 논쟁 또는 논쟁이 생산적일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만나고 서로 다른 의견이, 그렇죠. 서로 다른 의견이 만나고 부딪히는 데 있다. 얼마나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견주어 봐야 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에다 줄을 쳤습니다. 논쟁은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거를 이해하는 거. 상호 이해의 장이요. 청중들에게는 토론을, 논쟁을 지켜보는 청중들에게는 배움, 즐거움과 교육의 장이다. 서로 부딪히는 지점 우리가 접점이라고 하는데, 이 접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뭐라고 해석했어요? 상호 갈등 해소를 위한 개념적 장소다. 그러니까 우리 좀 접점을 찾아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지점. 그렇죠. 그러니까 날개짓문 3번은 적어볼까? 논쟁이 싸움이 아니라 상호 이해의 장인 거는 갈등을 해소하는, 그렇죠. 조금 쌤 길게 썼는데, 논쟁을 통해서 자신과 상대방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해하면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이해의 장이다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두 번째 갈등 해소를 위한 만남과 부딪힘의 제목을 한번 다르게 해볼까요? 4번 좋은 논쟁이란 이런 거다. 비유를 활용했죠. 5번 그래서 사실 좋은 논쟁은 상호 이해의 장이다. 접점을 찾는 일이다. 갈등 해소를 위한 만남과 부딪힘 옆에다 좋은 논쟁의 의미라고 적고 넘어가죠. 그 다음 세 번째, 의견의 집단 편향과 양극화. 그런데 이러한 접점에서 만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접점에서 만나지 않는다는 건 토론을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 편향, 양극화 다 알고 있죠? 맨 처음에 쌤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접점에서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뭐야? 자기 의견만 갖고 있는 거지. 다른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여기서 비유를 한다. 마치 메아리 방에서 살듯. 여러분, 메아리는 뭐예요? 자기 소리만 들려오는 거죠.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 거. 메아리 방에서 사는 것처럼 자기 소리만 듣는다. 아니면 또 다른 비유. 동종 교배를 하듯 끼리끼리 그래 우리 그래 나도 그래 같은 것끼리 교배하는 거. 이것도 비유죠. 뭐야 이게 벌써 나왔네. 아무튼 메아리 방에 사는 것처럼 동종교배하듯이 서로 동의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새로운 의견 만나지 않고 자기의 입장만 이상하게 튼튼하게 만드는 거. 기형적으로 견고하게 다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선생님 이런 다른 의견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맨 끝부분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각각의 집단 편향. 그러니까 딴 사람 의견을 만나지 않고 자기들이 점점 끼리끼리 모여서 그것만 더욱 강조해서 한쪽 극으로, 우리 왜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거 보면은 극우 정치 같은 건 아주 너무 심하지. 댓글을 보기가 무서워. 극우, 극좌, 자기 입장만 막 얘기하고 상대방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 집단 편향, 심리학에서는 집단 극화라고도 하는데 쏠림 현상 이런 게 강화된다. 이런 거 전부 다 의견 양극화와 편향이 문제되는 거는 만나지 않는 거지. 논쟁의 부재, 지금 확증 편향이 무엇인지 찾아보자라고 썼는데 이거는 나중에 정리할 때 하겠습니다. 아무튼 쌤이 여기서 비유 찾아보세요. 살색. 마치 메아리 방에서 하는 것처럼 남의 얘기 안 들어. 동종교배 자기들끼리 자기 목소리만 더해. 여기서의 비유는 부정적인 비유죠.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여기서 이러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논쟁을 피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속하는, 논쟁하지 않고 접점에서 서지 않고. 그렇죠. 특히나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선생님이 앞에서 인터넷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했는데 우리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죠. 최근에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런데 자기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구 결과 갖고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는지 통계가 안 나와 있네.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구 결과 갖고 왔지만 신뢰성의 면에서 출처는 안 밝혔네. 아무튼 최근에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소수의 여론 주도자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조하면서, 아까 뭐라고 했어? 메아리 방에서 하는 것처럼, 또는 동종교배하듯 기존의 입장과 자기의 입장만을 더욱더 강화하는 양극화,
집단 극화, 쏠림 현상, 이에 따라 사람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게 있어요? 너무나 인터넷 정보가 많으니까 하나하나 판단하지 못하고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본 거 또 비슷한 것만 찾아줘. 그리고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그 사람 따라가고, 그렇죠? 마이 페이지, 나한테 맞는 거 맞춤형 소비 뭐 이러면서 점점 사람들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강화하는 게 요즘 인터넷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 우리 피부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의견의 집단 편향과 양극화라고 하는 결과는 뭐의 결과예요? 접점에서 만나지 않아서 특히나 인터넷 시대에 들어오면 더 심화되고 있다. 논쟁 부재, 논쟁을 하지 않아서 폐해, 폐단과 해다, 폐해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갑시다. 논쟁 부재의 폐해는 의견의 집단 편향과 양극화를 낳는다. 토론과 논쟁 부재의 위험 비슷한 말인가? 그다음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간 설명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첨예하게 날카롭게 대립하는 사회 문제가 많지만 문제는 되게 많은데 치열하게 논쟁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단 편이 있으면 더 이상 상대방 얘기 듣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몰라 꼴 보기 싫어 자기 입장만 강화하죠. 또한 토론의 자리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조목조목 제대로 논쟁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 그리고 또 들여다보니까 남의 얘기 안 듣고 뭐예요?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의 이유 나열,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의 이유 나열. 이 수준이다. 우리 사회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 2, 3 정도 써놓고 그렇죠. 우리 한국, 우리 사회 토론 문화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무튼 이렇게 우리 사회가 한국이 토론과 논쟁에 서툴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사회가 불러오는 어떤 부작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 부재와 논쟁 불능 사회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토론과 논쟁을 하지 못하는 사회는 큰일이다. 그러면서 자기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옆에 나와 있죠.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의 말을 직접 큰 따옴표 2개 인용합니다. 어떤 말 읽어볼까요?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의견이나 감정이 부리는 횡포, 그리고 그런 통설과 다른 생각과 습관을 가진 다른 의견 제시자에게 사회가 법률적 제재 이외의 방법으로 윽박지르면서 통설을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경향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미래의 말을 쭉 인용하고 나서 이걸 다시 풀어주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다수의 의견을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강요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 소수 의견, 이견 제시자 묵살해버리는, 강요하고 묵살해버리고 그런 사회의 위험성과 폭력성을 경계하는 말이다. 강요하고 묵살해버린다라고 하는 건 그런 사회 토론과 논쟁이 없는 사회죠. 그렇죠. 이런 사회는 어떻게 될 거야? 소수의 권익을 지키지 못할 뿐더러 소수 의견 무시했으니까 이런 사회는 다수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도 보장되기 어렵다. 단순히 소수만 죽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정책,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다수결로 합리적인 정책도 보장되기 어렵다. 다 죽는다. 토론과 논쟁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모두에게 위험하다. 우리 여기 옆에다가 쓰고 넘어갑시다. 인용을 통해서 존 스튜어트 밀의 인용을 통해서 글쓴이의 주장 쉽게 말하면 뭐예요?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8번 9번 토론과 논쟁 부재의 위험 우리 사회는 이렇게 서툴고 특히나 이런 사회는 소수의 권익도 다수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도 보장되기 어렵다. 부작용이 크다. 토론과 논쟁 불능 사회의 부작용, 위험, 부작용 쓰고 넘어갑시다. 마지막 소제목입니다.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두꺼운 사회. 무릇 모든 소통이 그러하듯 논쟁의 아까 좋은 논쟁이란 근데 우린 논쟁을 하지 않아? 논쟁이 꼭 필요해. 그 다음에 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논쟁의 출발점은 상대방의 입장을 잘 듣는 데서 시작된다. 그렇죠.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쯤이 두꺼운 사회.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쭉 여러 가지 줄로 쫙 펼쳐져 있는 거 옆에 낱말뜻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거나 활동이 일어난 범위를 비유적으로 전체 범위, 그러니까 즉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죠. 의견의 다양성에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거지. 양극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려면 상대방의 입장, 나하고 다른 상대방의 입장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출발점 듣는 거, 상대방의 논리에서 허점을 찾아내고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공하는 게 논쟁의 규칙이다.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아, 꼴도 보기 싫어. 말도 안 돼. 어이가 없네. 이러지 말고. 그렇죠? 일단 들어봐라. 근데 그렇게 하기 참 힘들어. 어울리기 싫어도 생각이 다른 이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도 역시 인용하고 있네. 미국의 법학자 선스타인의 말을 인용합니다. 나는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선명하게 자기 의견을 내지 않는 사람은 집단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강화된 자기 의견 속에 안주. 내 생각만이 최고야. 안 들려. 안 들을래. 그리고 뭘 해요? 인용, 한국인처럼 논쟁을 피하는 사람들은, 그쵸? 어떻게 한다고? 자기 합리화와 상호 비방. 몰라. 이래서 자기만 들여다보고 남 비방하고 논쟁이 아니라. 그래서 반대 의견을 내고 기꺼이 논쟁한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흔들 수 있는 생산적 논쟁에 나서야 한다. 치열하게 논쟁을 한다면. 논쟁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스펙트럼은 지금보다 더 다양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이어서 논쟁이 활발한 사회는 그래서 양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의견의 스펙트럼이 두껍다. 의견의 스펙트럼이 두껍다라고 하는 거는 생산된 논쟁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다양한 의견을 내는 여러 집단이 공존할 수 있는 거죠. 의견 양극화와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곳에서는 당연하지. 정보도 공유되지 않고 소수자는 침묵하고 의견 잘 내지 않고 그러면 양극단만, 중간 의견은 실종됐어. 극단적으로. 약간 우리 사회에 그런 모습 많이 보이죠, 요즘에. 그런 모습이 횡횡 멋대로 돌아다니게 된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과연 어떠한가? 맨 마지막 문장 적어놓읍시다. 질문을 던지며 글을 마무리하고 생각해 보길 촉구하는 거죠. 논쟁이 부재한 한국 사회의 성찰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글은 2016년에 철학과 현실이라는 잡지, 철학 잡지에 쓰여진 논문을 박성희 교수님의 의견 양극화와 생산적 논쟁이라고 하는 논문을 제 배치해서 교과서에 집어넣은 글이었습니다. 벌써 22분이나 됐네. 오늘 수업 너무 빼곡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하면서 한 3번까지 읽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씹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수고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